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국어강사 배영표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출제기조 전환과 관련한 2차 예시 문제를 제시했죠. 그 해설을 해드리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한 총평과 플러스 문제풀이를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총평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2차 예시 문제는요,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뭐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큰 화두는 시간 문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있대. 뭐 비문학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법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논리형이라든지 뭐 과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난도 자체가 높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영역별로 살펴본다면 일단 문법 출제됐고요. 비문학 출제됐고요. 논리형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 출제 방향은 뭐랑 일치하냐? 1차 예시 문제랑 일치하죠. 1차, 2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때 1차에서 문법 문제는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3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좀 외연을 넓혀보면 4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논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20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요게 이제 2차로 가게 되면서 문법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외연을 확장해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죠. 그죠? 그리고 논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외연을 좀 더 확장한다면 한 문제 정도 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의 일단 첫 번째 의점 뭐냐? 역시나 문학이 없었다는 거. 우리 1차에서도 문학이 없었는데 2차에서도 문학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학은 이대로 우리 곁을 떠나려 하는 듯합니다.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문학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자 사자성어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도 떠나 보내야 될 듯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한자 특강은 어디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괜찮아요. 우리 군무원 그리고 지방직 7급 학생분들이 2.5 법원직 그리고 국회직 이런 학생분들께 제 한자 특강이 아직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반 행정을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한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문학 사라졌고 사자성어 한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점을 찾는다면 좀 문법이 이번에 좀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차에서 문법 문제는 3문제, 외연을 넓게 잡으면 4문제인데 좁게 봐도 3문제는 확실하게 출제됐거든요. 1번에서 공공 언어 쓰기라고 하는 영역,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공 언어 쓰기 문제가 출제됐었죠. 1차에서요. 요거 유형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서를 수정하게 만드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에서도 공공 언어 쓰기는 잘 출제가 됐어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서 플러스 문법으로 출제된 문제들은요, 소위 얘기하는 지문형으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1차 때 첫 번째 지문형 문제는 합성어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럼 얘네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 요거를 읽고 단어적으로 문장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유형이었거든요. 즉 문법 이론적인 부분을 비문학스럽게 지문으로 설명하고 실제 단어에 적용하면서 이게 합성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만드는, 그리고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높임법이 뭐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높임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인데 지문형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문법 문제를 의점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 2차에서도 이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요 유형 공공 언어 쓰기는 고민하실 게 없어요. 이건 확실히 문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실제 단어나 실제 문장의 문법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로 나왔어야 되는데 2차에서는 이 문법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문형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는데 뭐 많게 보면 두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지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문형으로 출제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 단어나 문장에 실제 적용하는 문법 문제 느낌보다는 단순히 문법을 제재로 삼은 그냥 비문학 지문스러웠다 그 말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법에서 쓰일 법한 그런 내용을 제재로 하는 그냥 비문학 지문스러웠다 그거죠. 그래서 실제 문법과 관련된 건 요 공공 언어 쓰기와 관련된 한 문제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문법 문제가 매우 비문학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법 지문이 집중한 부분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저와 함께 에듀윌에서 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기본서 공부를 하면서 문법 지문형 지문을 실제 읽어보고 있거든요. 실제 읽고 있어요. 그죠?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가볍게 배우고 그 이론과 관련된 지문 읽는 연습을 한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법 지문 독해 연습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지문들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 국문과나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바이블스럽게 볼 법한 전공서적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전공서적 거기에서 내용들을 발췌해서 가져왔거든요. 실제 그 출판사 저자분들과 실제 허락을 받고 협의하에 가져온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가져와서 그 실제 전공서적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문법 이론 지문형이죠 말 그대로 그거를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공서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어느 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서 글을 구성해요. 그런데 그런 전공서적에서도요. 좀 더 일반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은 그냥 비문학스러워요. 그 문법 전공서적도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반론적인 얘기 부분이 이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전공서적에서도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부분은 그냥 비문학스러워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에 적용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비문학 지문이 돼 문법이 소재인 느낌으로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문법 지문이 좀 더 이렇게 미시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는 지문이면 그것이 단어에 적용하든 문장에 적용하든 실제 문법 지식을 적용하는 느낌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문법에 대한 얘기가 설명하는 부분이 발췌가 돼서 출제가 되면 그냥 그건 비문학스럽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제 지문형으로 나오고요. 그 지문이 발췌되는 그 소재, 그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날 때도 있고 이 느낌이 날 때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예를 들면 25년 실제 시험에서 이 느낌이 났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이 느낌 나는 게 발췌될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교수님께서 어디에 집중해서 출제하느냐가 관건이지 이게 문법 문제다 아니다의 관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 우리 항상 컨셉 아시잖아요. 예전처럼 막 달달
과하게 문법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 허나 문법 공부를 버리는 건 안 돼요. 가볍게 큰 틀에서 이론 정리 가볍게 대표적인 용어들 정리하고 이론 가볍게 정리하시고 플러스 그러한 이론들이 지문화되어 있는 글을 읽어내는 그 연습. 즉 지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구현시키는 그 연습은 필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점으로 문법에 이렇게 힘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꽤 비문학스럽게 나와서 좀 당혹스러웠던 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공 언어 쓰기 이거 한 문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1도 이상하신 접근은 아니다. 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문법은 그러해요. 그리고 문제 수도 좀 줄어든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의미 있게 좀 바라본다면 사실 요때 이렇게 물결로 취급을 했지만 교수님의 의도는 여기였다. 그리고 이게 물결로 돼 있지만 교수님의 의도는 여기였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문항수는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출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시 문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딱 20문제뿐이었고요. 이제 겨우 20문제 하나 더. 그래서 총 40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위험합니다. 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2024년 시험을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2024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초시생 입장에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아예 모르던 초시생 입장에서 기출을 살펴봄으로써 24년 시험을 예상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딱 22년, 23년 예를 들어서 9까지 9급 기출문제 두 회분만 딱 분석해보고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사이즈 끝. 이렇게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시 문제 2회분으로 우리의 모든 논리를 완결짓기에는 사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의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죠. 의점을 파악해서 그 방향에 맞게 공부해 나가되 항상 드리는 포인트 말씀, 융통성 있게 공부하세요. 아주 그냥 달리는 경주마처럼 좁게 그냥 막 옆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좀 유연하게. 왜냐하면 이번에 바뀌는 시험이고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뭔가 우리에게 확실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폭으로서 융통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어느 정도 나름의 융통성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지. 딱 이렇게 나왔다고 딱 이렇게. 이거는 위험하다. 마치 우리가 그해 수능의 예고편으로 제시되는 게 모의고사가 2개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딱 이렇게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수능 막상 보면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또 다른 유형이 나와요. 다른 난도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위험하다.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문법에 이슈가 있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슈를 제가 한번 풀어서 그 논리를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요것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만날 것 같기도 하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팩트다. 뭐 14문제든 16문제든 13문제든 과하게 많이 출제되는 건 팩트다. 그래서 결국엔 뭐 비문학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잖아요. 25년 컨셉 뭐 독해력만이 살 길이다. 독해력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키우고 글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연습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또는 뭐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많이 느끼실 건데 제가 글 읽는 방법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제 찾기, 일치, 불일치, 밑줄 괄호 이렇게 막 유형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저와 함께 진짜 많은 문제들을 지금 풀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서 감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읽는 법을 배우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대로 읽는 법을 공부하시고 연습하셔야 어떻게 한다? 실력이 늘어요. 독해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 드리죠. 문항수로도 그 말이 그냥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비문학이 이렇게 많이 출제됐는데 난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난도 어렵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잘 출제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적인 부분이죠 항상.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또 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책상에 놓고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스톱워치하고 시작하고 이거 푸는 거 이때는 뭐 긴장 없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이면 요 정도 난도가 높은 지문도 아닌데 시험 현장에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잘 안 읽히고 막 글자는 읽고 있는데 막 낱개의 글자는 막 날아다니는데 머릿속에 하나의 개념으로서 자리 잡히지는 않으면서 내 손만 볼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이거. 요 느낌이 될 수도 있는 난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난도는 아니에요. 쉬운 난도인데 실제 시험에서 긴장감 있게 시간에 쫓기면서 푼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읽는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읽는 연습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고 강사로부터 그 방향성을 제대로 리드를 받은 다음에 개인이 계속 꾸준하게 연습해 나가면서 내 나름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수업에서 열심히 지금 읽는 법 공부하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따끈따끈하게 요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따끈따끈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 8월 16일에 예고해 드렸지만 데일리 컨셉으로 비문학을 정말 죽도록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 동만살. 요거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동만살. 훈련편이죠. 이게 출간됐습니다. 독해력 많이 살 길이다. 동만살이에요.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에 이 동만살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배영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데일리 컨셉으로 하루에 지문 3개, 문제수로는 4문제.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무려 약 6개월 가량을 풀어볼 수 있는 어마무시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분량의 비문학 집중 훈련 자료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 언제 출간되냐고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관심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광고는 여기까지인데 이 광고를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 동만살로 어떻게 한다? 데일리 컨셉으로 계속 끝도 없이 독해 훈련을 해나가시면서 내 나름의 뭐를 겪어야 된다? 시행착오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겪어야 된다. 강사에게 리드를 제대로 받고 즉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나의 잘못된 읽기 습관은 뭔지 각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배우고 제대로 리드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이 나름대로 학생분들이 각각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해 나가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해결돼요. 이 비중의 문제 해결 안 하고서 여러분들 결국 시험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는 어려서부터 독해력을 그냥 미친 듯이 타고났고 있어요. 재능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죠. 미친 듯이 타고났고 뭐 수능에서도 뭐 그냥 뭐 틀려본 적이 없고 이래요. 그러면 고민의 요소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정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평범한 저를 포함한 저도 뭐 평범한 독해력입니다. 평범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우리 학생분들은 이 독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잘 읽히는 건 잘 읽히는데 또 안 읽히는 건 안 읽히고 또 편안할 땐 잘 읽히는데 시간으로 쫓길 때 시험 볼 때는 막상 눈에 막 잘 들어오지도 않고 머릿속에 구조 안 되고 흔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비문학 유형 매우 많이 출제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식 논리학에 대한 개념을 일부 배우셔야 돼요. 일부. 막 엄청 막 깊이 있게 가실 건 없어요. 일부 배우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 논리형도. 하다 보면 좀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PSAT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저 논리형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에서 가끔 너무 과하게 어려운 논리형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또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건 진짜 재능의 영역. 어느 순간 이 정도는 내가 이거 짧은 시간은 죽어도 못 건들겠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이 뭐 예시 문제에서 제시됐던 아니면 뭐 사설 문제집에서 제시됐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어려운 논리형 문제는 어차피 다 같이 찍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부 재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만 풀 거고요. 나머지는 찍을 거고요. 그중에 운 좋게 맞춘 사람, 대다수는 운 나쁘게 못 맞춘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건 배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고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무난한 이런 문제들은 풀어나가셔야죠. 그러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무난한 수준까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조금 난도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요. 연습으로 늘어요. 늘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익숙해질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형도 열심히 연습하자. 그리고 시행착오 많이 겪자. 그리고 형식 논리학에서 배우는 개념을 이 문제 저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논리형 문제도 이렇게 닿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참 깔끔하네요. 3, 3, 14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논리형은요. 뭐 난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무난한 수준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난도는 아니면 요거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왜냐하면 시간적인 막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걸 학생들이 지금 많이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너무 이 논리형 문제를 어렵게 내면 그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이 문제 푸는 어떤 대표성, 변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도 조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리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난한 문제들 위주로 내가 풀 수 있으면 그 준비는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이번 2차 시험과 관련된 분석인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난도가 높진 않았다. 시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평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한번 간단하게 문제풀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차 때도 1번으로 공공언어 바로쓰기 있었고요. 그리고 2차 때도 1번에 이렇게 배정되고 있네요. 그랬을 때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기억과 관련되네요.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뭐 능동, 피동 이거 사실 문법 용어인데 너무 네이티브적으로 느낌이 팍팍 오게끔 그렇게 문제가 구성됐죠. 그래서 난도가 좀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현이 단순 능동, 피동 이게 아니라 뭐 이중 피동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게 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치는 게 맞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예전처럼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은 필요 없겠지만 가볍게 용어 정리 플러스 중요한 핵심 이론 정도는 가벼운 수준으로는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갑니다. 1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명을 선출되었다. 딱 봐도 어색하죠. 명을 선출되었다가 아니라 명이 선출되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간다면 그 선출되다에 정확하게는 요 부분. 근데 뭐 이렇게 되다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출되다의 이 대부분이 피동 전미사예요. 그래서 얘가 피동이 되는 거거든요. 피동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쓰이면 피동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피동 같은 경우는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무엇 을들과 잘 안 어울려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어 시간에 들어보셨죠? 을들과 어울리면 타동, 을들과 안 어울리면 자동. 그래서 이런 맥락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선출되었다니까 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동이니까 몇 명 을이랑 안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명이 선출되었다로 되는 건데 이거 사실 뭐 능동, 피동 몰라도 너무 네이티브적으로 풀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먼저 2번 보시면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해 논의하였다로 바꿨어요. 이러면 오히려 어떻게 바꾼 거냐? 중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한 팀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한 팀이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논의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 이게 한 팀일 수도 있죠. 이 한 팀을 시장이 생략되어 있는 다른 주체들과 논의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본 이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팀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와 이모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건 중의적이죠. 왜? 나랑 엄마랑 한 팀인지 엄마랑 이모랑 한 팀인지 그래서 내가 엄마 이모 한 팀을 만난 건지 나랑 엄마 한 팀이 이모를 만난 건지 이해되시죠? 나는 엄마와 이모를 만났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제가 팀 구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팀 구분이죠 뭐. 그래서 2번처럼 바꾸면 오히려 중의적이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디귿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3번 보시면 5kg 정도의 금 보관함 그랬으면 이 금이 5kg 정도인지 아니면 보관함이 5kg 정도인지가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수식을 좀 정확히 해주자. 그래서 금 5kg 정도를 담은 보관함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 다음에 리을, 고, 와, 과 등으로 접속될 때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뭐와 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부분과 요 뒤에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A와 B가 어찌저찌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 A와 B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질 때는요. 요 A의 스타일과 B의 스타일이 같아야 더 깔끔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A가 무엇을 뭐뭐 하는 것과 그랬어요. 그럼 요 B 스타일도 어떻게 가야 된다? 무엇을 뭐뭐 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포지션을 같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동위문으로 말 그대로 포지션을 같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위문으로 구성해 주는 게 더욱더 적절한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를 리을에 따라 음식물의 신선도를 무엇을 유지하고 부패를 무엇을 방지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엇을 뭐뭐하고 무엇을 뭐뭐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니까 동위문의 형식으로 수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치불이치 문제죠.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오늘날 급성 전염병에 속하는 병들의 다양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염성, 고통의 정도, 질병의 원인, 몸에 나타난 증상 등 장명의 과정에서 주목한 바는 각기 달랐다 그랬어요. 지금 일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병명과 관련해서 전염성, 고통의 정도, 질병의 원인, 몸에 나타난 증상에 따라 장명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주목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열했네요. A, B, C, D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구성이 뭐다? 그 밑에 그 A, B, C, D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거죠. 그죠?
실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로 바로 가네요. 그러면 그 위에 A, B, C, D를 예를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센스상 전염병 얘기 나올 거고 고통의 정도 나올 거고 질병의 원인 나올 거고 몸에 나타난 증상들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봐가면서 어디까지가 전염성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고통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질병의 원인, 어디까지가 몸에 나타난 증상을 언급하는 부분인지를 분명히 자르면서 표시해 주고요. 맞죠? 그리고 그 대표 병명 나올 때마다 세모나 동그라미 쳐주면 선택지 볼 때 눈으로 확인하기 좋다. 이 글은요, 지금 1문단에서 나는 이렇게 흘러갈 지문 이하를 팍팍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물론 이 지문이 이 1문단에서 리드하는 바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왜? 글이라는 건 얼마든지 변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허나 가장 기본적으로 흘러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 나열한 것들을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당연히 이게 일치 불일치 문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A라고 해놓고 다른 애 집어넣고, 맞잖아요. B라고 해놓고 다른 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A, B, C, D가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 이해되시죠? 포함관계면 포함관계. 이런 관계성을 묻는 이러한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일치 불일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병에다가 표시해두고 그게 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끊어 놓는 이 습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글을 보면. 그런데 요 2번 글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의점을 하나 발견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의점이 있냐? 지금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열의 순서는요. 첫 번째가 전염성, 두 번째가 고통의 정도, 세 번째가 질병의 원인, 네 번째가 몸에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글은 그 밑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설명한다.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A, B, C, D를 언급하면 먼저 A 설명, 그 다음에 B 설명, 뭐 C 설명, D 설명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깔끔한 거다. 그런데 이 글은요. 실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A, B, C, D를 언급하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고 있죠. 막 섞어놨죠. 뭐 예를 들어 그냥 막 예를 드는 거예요. B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C를 얘기한 다음에 A 얘기하고 뭐 D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사실 덜 깔끔한 글이에요. 실제로 비문학 여러 지문들, 뭐 그 수능 지문이든 아니면 PSAT 지문이든 NCS 지문이든 그동안 기출된 공무원 지문이든 실제 지문들을 보면 A, B, C, D 언급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뒤섞인다 이러면 사실 덜 깔끔한 글인데 제가 보기에는 출제 교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섞어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일단 글의 기교적 차원에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플러스 이게 순차적으로 제시되면 문제가 더 유치해지죠. 뭐 찾을 때? 근거 찾을 때. 그잖아요. 그런데 이걸 섞어 놓으면 근거 찾을 때 더 복잡해지죠. 그죠? 그리고 읽는 입장에서 A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줄 알고 갔는데 B 언급이 나오니까 당황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 뭐냐? 대학교 교수님이 난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꺾어서 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이게 단순하게 나열을 설명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순서를 뭐 할 수 있다? 흔듦으로써 나의 어떤 읽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연습 잘해야, 이런 생각, 이런 구조 분석, 이런 접근법 연습을 잘해야 독해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어떤 스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독해력 자체를 올려나가야 되고요. 그러시려면 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화시켜야 되고 그 글의 흐름을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1번 온역은 질병의 원인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는데 3문단 보면 근거 나왔죠.
거기 보시면 계절적 원인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3문단 네 번째 줄에 그 온역과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계절적 원인을 가리킨다. 2번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는데 이 문단 시작 부분에 있죠. 역병은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 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죠. 이렇게 정답 2번이 돼버립니다. 3번 당동력은 질병의 고통스러운 정도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는데 이 문단 가운데 보면 당동력은 오랑캐처럼 사납고 독을 먹은 듯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고통의 정도 맞죠? 4번 마진 질병으로 인해 몸에 나타난 증상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마진, 이 마진 따위의 병명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모양이 콩 또는 삼시 모양인 것을 강조한 말이다. 몸에 나타난 증상 맞죠? 좋습니다. 3번 갑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찾는 문제죠. 핵심 찾는 문제예요. 자 갑니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 두 가지. 하면서 하나는 대다수가 갖고 싶어하는 재물이며 다른 하나는 대다수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성적 욕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시했고요. 하나 포인트 뭐? 재물. 하나 포인트 뭐? 성적 욕망. 이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문단 끝에를 보면 플라톤은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하면서 그 밑에 대화 내용을 넣고 있죠. 그러면 이 대화가 갖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성적 욕망,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예가 이 문단에 제시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글의 구조가 너무나 편하게 보이는 글이죠. 근데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렇게 보시되, 즉 1문단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문단에서 케팔로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를 들고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 예는 재물과 성적 욕망 이런 것들 통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맞죠? 그런 결론을 주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허나 주제 찾는 문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포인트 뭐냐? 잘 나가다가 끝에서 틀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에쯤에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로도 갈 수 있어요. 심지어 확 꺾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문단에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혹 꺾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맨 끝에 한번 볼게요. 이 문단 맨 끝에.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 플라톤이 그 케팔로스를 통해서 보여주려던 그 표현은 이 삶의 지혜 통찰력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했으니까 트는 부분이 없었던 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제는 우리가 1문단에서 파악한 그 내용 그대로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글의 구조가 좀 보이세요? 4번 갑니다. 다음 글의 기억,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행한 것은 요게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서 좀 유연하게 좀 외연을 확장해 본다면 문법 문제로도 볼 수 있어요. 랑그와 파롤에 관련된 얘기는요. 사실 문법 전공서적에서 어떤 일반론을 설명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랑그 파롤 얘기는 문법 전공서적에서 앞부분이겠죠. 좀 일반론 얘기하는 부분. 디테일하게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항시 나와요. 왜? 언어학과 관련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문법 전공서적 중에 아주 기초적인 전공서적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일반론을 잘라서 발췌했거나 잘라서 그걸 교수님께서 다시 좀 쉽게 풀어 써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연을 확장해 보면 문법 문제로 볼 여지도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비문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기억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그랬습니다. 갑니다. 언어는 랑구와 파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랑그와 파롤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으로라도 알고 계신다면 사실 이게 엄청 뭐 심화된 어떤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었어도 이거 자체는 사실 그냥 대각선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선택지만 바로 그냥 그죠? 그 위에 써 있는 부분과 선택지만 비교해 봐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건 너무 랑과 파롤은 일반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언급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뭐 읽고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언어는 랑과 파롤로 구분할 수 있다. 랑은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 모습으로 특정한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가리킨다. 반면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랑을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약에 랑과 파롤의 개념이 미리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면 혹 알고 계시면 뭐 너무나 쉽게 푸실 거고요. 모르는 개념이었다면 이 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 랑그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개념, 그리고 파롤은 그 랑그를 입 밖으로 실현시키는 개념,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문단 갑니다. 언어학자들은 흔히 랑그를 악보에 비유하고 파롤을 실제 연주에 비유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랑그, 실제 발화하는 게 파롤이니까 랑그를 악보, 파롤을 연주에 비유하는 건 합리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바꾸실 필요 없죠. 맞아 갑니다. 악보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는 그 고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랑그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위의 내용이 맞다면 악보는 고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치는 그 연주가 달라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롤은 변할 수 있지만 랑글은 변하지 않는다. 한편 책상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사람마다 발음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책상에 대한 발음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 소리값이 파롤이다. 끄덕여지시죠?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랑과 파롤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다. 자기 모국어에 대해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어 능력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바라는 행위가 언어 수행이다. 그러면 언어 능력이 랑그 느낌, 그리고 언어 수행이 파롤 느낌이죠. 그런데 리얼 보면 바뀌었죠. 파롤이 언어 능력, 랑그는 언어 수행.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이게 전공서적에서 발췌했거나 아니면 그걸 교수님께서 살짝 다시 쓰신 건데, 그런 컨셉의 느낌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랑그와 파롤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선택지만 봐도 해결되는 5초짜리, 10초짜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문법 공부의 의의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사실 이 랑과 파롤까지는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니까, 그죠? 이것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언급을 들었으면 좋은데 못 들어도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죠. 허나 세부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 문법 개념들, 그런 개념들은 꼭 알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높임법 정도는 정리해둬야 높임법 지문 읽었을 때 수월하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낯설지 않고 낯선 것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일단 뭐가 등장해요? 판타지와 SF가 나오는데 차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 밑에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당연히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제시됐으니까 차별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또 언급될 수도 있어요? 공통점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포함 관계 속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확실한 건 뭐냐? 이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도 플러스 관계성도 언급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선택지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판타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SF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판타지라고 해놓고 SF에 대한 얘기, SF라고 해놓고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뒤바꾸는 개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판타지라고 해놓고 SF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해서 틀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시리즈 지문에서 잘하는 방식은 판타지라고 해놓고 SF에서 언급한 거, SF라고 해놓고 지문에서 판타지라고 언급한 거, 둘의 공통점, 차이점, 포함관계,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선택지에 주로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문단. 판타지와 SF에는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하는데 비근한 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의 출현이다. 일단 공통점은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성을 언급할 때 공통점들이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한다라는 건 뭐? 공통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선택지에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낯설고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한다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딱 봐도 선택지로 잘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어쨌든 다시요. 판타지와 SF에는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하는데 비근한 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의 출현이다. 판타지에서 낯선 괴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면서도 그 낯섦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기에 등장인물과 독자 모두 그 괴물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괴물은 등장하자마자 세계의 일부가 된다. 일단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판타지 같은 거의 포인트는 뭐예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걸로 뭐한다? 받아들인다. 즉 낯섦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가 핵심이죠. 왜? 그 위의 내용을 얘기하고 뭘로 묶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하려고 위에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됐으면 땡큐인데 이해가 안 됐다면 어디로 가줘야 된다? 결국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힘을 줘야 될 부분은 결국 뒤에 부분이다. 맞죠? 결국 판타지에선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달리 그랬어요. 이와 달리 그러면 판타지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반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것도 다른 거죠. 그죠? 아니면 그냥 각각 다른 내용이어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일부분은 공유하지만 많은 부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와 달리라고 해서 정반대의 개념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오해는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이와 달리 SF에서는 그런 괴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라고 의심하고 물어야 한다. SF에선 인물과 독자들이 작가의 경험적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괴물은 절대로 자연스럽지가 않다. 괴물의 낯섦에 대한 질문은 괴물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 세계관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면 우리 포인트 잡는다면 아까 판타지에선 뭔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SF에서는 뭔가 계속 따지는 느낌 아니에요? 맞죠? 그게 왜 나와? 즉 낯섦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낯섦의 포인트가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땡큐인데 이해가 안 됐다면 이러한 포인트의 느낌은 잡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SF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낯섦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여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처럼 했으니까 역시나 그 위에서 한 내용을 모으고 있죠. 모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낯섦을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낯섦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에서 인정하죠. 낯섦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달리 SF라고 해서 낯섦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낯섦을 인정하면서도 따져 묻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여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와 SF를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있지만 포인트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판타지는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고 맞죠? SF는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재조정이 필요한 장르다. 그러니까 낯섦을 받아는 들인다는 거. 6번 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뭐 빈칸에 들어갈 우리 밑줄 괄호 유형이라고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독해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읽어나가시면서 그 맥락적으로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되, 특히나 이 네모 박스 또는 뭐 괄호 이런 부분의 최근방 가장 가까운 곳의 지문들은 핵심적, 이 네모칸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핵심적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힘을 빡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서 최대한 가장 적절한 걸 이 네모칸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네모칸 집어넣는 유형들 중에서 이 6번 문제는 쉽고 좀 깔끔한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번을 넣어도 될 것 같고 3번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런 네모칸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가장 적절한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장 적절한 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 네모 박스 앞과 뒤에 키워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래도 1번이, 그래도 3번이 더 적절하겠지. 이러한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실제로 이 네모 박스 앞쪽에 보시면요, 또한 있죠. 이야기에서 셔우드 숲을 한 바퀴 돌고 로빈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는 14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재위한 2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 근거가 다 나오는 거죠. 셔우드 숲을 한 바퀴 돌고 로빈후드를 만난 건 에드워드 2세고요. 맞죠? 이 에드워드 2세가 1307년에서 20년간이니까 약 1307년에서 1327년까지, 즉 14세기죠. 초반에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갑니다. 1세에서 3세까지의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적의 순행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2세뿐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때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3번이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나왔죠? 항상 이 네모 박스의 최고 가까운 부분들을 항상 잘 살피자.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선택지들, 헷갈리는 선택지들 사이에서 이 키워드에 가장 부합하고 이 키워드에 가장 맥락이 닿아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7번, 가다를 맥락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문장 배열 문제죠. 그죠? 요런 거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요런 문장 배열 유형은요, 첫 번째, 받는 표현에 주목하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 받는 표현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순서가 A, B, C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A에서 세모네모를 얘기하면 뭐 꼭 바로 위일 건 없어요. 어쨌든 맥락상 세모네모를 받는다. 이게 받는 표현이에요. 동그라미 별표를 얘기하면 동그라미 별표. 이게 실제 글에서는 이렇게 받는 표현을 물론 쓰면 깔끔하지만 꼭 쓰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받는 표현들을 잘 쓰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 문장 배열이라는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즉 애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1번보다는 선택지 2번이 그래도 더 가장 적절한 정답이지라는 그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받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리즈의 글들은요, 이렇게 문장 배열은 최대한 단순한 방향으로 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기교를 부리는 컨셉보다는 매우 심플한 방향의 전개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A, B, C, D, C, D 이렇게 되었을 때 A가 아시아 얘기를 한다. 그럼 아시아 마무리 짓고 유럽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글에서는 아시아 얘기했다가 잠시 유럽으로 빠졌다가 아시아 얘기했다가 유럽으로 갈 수도 있죠.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뭘 더 부렸어요? 기교.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이런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 헷갈린다면 이거를 꼽았을 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이런 논리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뭐 빼박 이게 정답이네 이런 문제도 많아요. 난도 낮은 것들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께서 헷갈리는 어느 순간이 오신다면 이거 진짜 고민된다라는 헷갈리는 어느 순간이 오신다면 이 논리를 생각해 두시고 찍으면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가보겠습니다. 리드되는 부분 가볼게요. 북방에 사는 매는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몽골 고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후보가 가나 다
다 있네요. 그랬을 때 가에서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는 좀 생뚱맞죠. 그죠? 그리고 다 먼저 가면 이러한 외교 관계 생뚱맞죠. 그죠? 근데 나에서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 뭐 했어요? 받는 편이죠. 그죠? 일본 아시아 국가고요. 이 북방의 매 그랬으니까 리드되는 문장 아시아에서는 이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어때요? 받고 있죠. 이 북방의 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교류는 단절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 뒤에 후보상 선택지 2번 아니면 3번이니까 가 아니면 다죠. 그죠? 그랬을 때 뭐가 더 적절하다? 2번이 적절하다. 왜 2번? 시작 부분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는 이렇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가운데서 대마도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3번에서 이러한 외교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제로 가에서도 가운데 뭐 외교, 그죠? 끝에도 외교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구체적인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선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상이면 사실 몇 시간이어야 된다? 72시간이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즉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런 걸까를 얘기하면서 이 문단 갔더니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아,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고요.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수에는 0의 개념이 깔려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해당 개념이 없었다. 0의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0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 시간의 길이는 1부터 셈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땡큐인데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 갭이 있는 이유가 뭐다? 0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혹 앞부분에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은데 안 되셨으면 이 다시 말해 그 위에 부분을 다시 설명해 줄 예정이죠. 이 부분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시간의 시작점 역시 1로 셈했다는 것인데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 7일이 되지만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날로 셈해서 다음 금요일은 8일이 되는 시기다. 즉 이 갭이 0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부연해주고 있죠. 마지막 문단. 이와 같은 셈법, 즉 0을 사용하지 않는 셈법이죠. 그죠?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면서 그 밑에 내용이 아마도 뭐예요? 0을 사용하지 않아서 갭이 생겨버리는 그런 얘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땡큐인데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가보겠습니다. 0의 개념은 13세기 유럽에서 발명된 게 아니라 들어왔죠. 이 문단 세 번째 줄 끝에 0의 개념은 13세기에 되어서야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2번 성경에는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그의 부활 시점을 활용한 게 아니죠. 1문단 끝에 이런 얘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선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0이 없었기 때문이다. 3번 프랑스어 요런 거에는 0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실제로 3문단에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가 없던 시절? 0이 없던 시절 예해당한다는 거. 3문단을 보면서 왜 그런지가 이해가 따박따박 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4번 요런 말이 생겨났을 때에 비해 오늘날의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실제 물리적 길이가 바뀐 건 아니겠죠. 그죠? 갑니다. 9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트형이죠. 9번도 있고 10번도 있습니다. 주로 세트형 나올 때 한 문제는 뭐 주제나 일치불일치를 내고요. 그리고 한 문제는 이렇게 맥락상 어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네모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밑줄 괄호 네모칸 치는 그런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물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꿀벌은 춤을 통해 식량의 위치를 같은 무리의 동료에게 알려주며 녹색 원숭이는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침팬지는 고통, 괴로움,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말한다는 것은 단어에 대해 소리를 낸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하고 있지만 발성기관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동물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한다는 것을 단어에 대해 소리를 낸다는 의미로 보게 된다면 그 침팬지는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을 못한다. 왜? 발성기관에 차이가 있다면서 그 밑에 발성기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봅니다. 9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개의 인두 길이는 인간의 인두 길이보다 짧다 그랬어요. 요거는 마지막 문단 가운데보다 좀 더 아래. 인간의 인두는 6번째 목뼈에 이르는데 그 아래 개의 경우는 2번째 목뼈를 넘지 않는다. 1번이죠. 2번 침팬지의 인두는 인간의 인두와 98% 유사하다. 인두가 아니라 게놈, 그죠? 이 문단 끝에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 3번 녹색 원숭이는 침팬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 없고요. 1문단에 녹색 원숭이가 어떻게 의사를 표시하는지, 침팬지가 어떻게 의사 감정을 표시하는지 얘기하고 있죠. 4번 침팬지는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요거는 3문단 시작.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여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만들 수 있다. 10번 갑니다. 기역, 리을 중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일단 가는요. 여기서 나오는 가는 인간의 소리네요. 그렇죠? 10여 개,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내는 건 인간의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기역만 침팬지 소리네요. 그죠? 그 나머지는 인간의 소리네요. 정답 1번. 어렵지 않습니다. 11번, 12번 문제도 세트형 문제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번 보시면 어휘 문제죠. 이렇게 세트형 문제는 어휘 문제가 하나씩 껴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가는데 지문 가볍게 보시면요. 갑니다. 방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방각본 출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 부연하고 있죠. 하나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이 3권의 책으로 합계 500부를 파는 것보다 이윤이 높다. 따라서 방각본 출판업자는 작품의 종류를 늘리기보다는 시장성이 좋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출판하였다. 이 방각본 출판의 특징, 그리고 이 출판업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량이 적은 작품을 선호하였다. 역시나 특징, 그리고 출판업자가 뭐를 선호했는지 언급하고 있죠. 이에 따라 방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을 기피했으며 일단 선택된 작품에도 종종 축약적 윤색이 가해지고 하였다. 그러니까 규모 큰 거 싫어하고 긴 거 싫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갔더니 일종의 도서 대업인 세책업은 나왔어요. 아, 그럼 이게 2문단짜리 구성인데 맨 위는 방각본인데 밑에는 세책업입니다. 그러면 뭐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 포함관계, 일부 포함, 일부 다름,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성의 선택지 나올 수 있고요. 방각본인데 세책업 내용, 세책업인데 방각본 내용 뒤집는, 이렇게 근거를 뒤집는 선택지들이 많이 출제될 듯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한번 지문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11번 갑니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분량이 많은 작품은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새 책가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 두 번째 문단이죠. 새 책업이면 가운데쯤. 또한 한 작품의 분량이 많아서 여러 책으로 나뉘어 있으면 그만큼 새 책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새 책업자들은 스토리를 재미나게 부연하여 책의 권수를 늘리기도 했다.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그죠? 1번 땡. 그러면 취급하지 않은 거, 오히려 분량이 많은 걸 싫어하던 건 뭐죠? 방각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새 책업에다가 방각본 내용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이 흔하다니까요. 2번 새 책업자는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장성이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작품을 우선하였다. 분량 적은 거 좋아하는 건 방각본이죠. 그죠? 그러면 역시나 새 책에다가 방각본 이렇게.
3번 반각본 출판업자들은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하여 개작한다. 늘어나가는 건 새 책업자. 역시나 반각본에다가 새 책업을 넣고 있죠. 섞고 있어요. 4번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을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들은 반각본 출판업자보다 새 책업자들이 더 선호했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포인트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밑줄친 표현이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을 때 기억은 뭔가 값이나 통계 수치 이런 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뭔가 올라가는 느낌. 그죠? 통계 수치, 뭐 온도, 값 이런 것들. 그 정답 1번입니다. 습도가 올라간다. 역시나 올라가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죽는다라는 뜻이죠. 3번 같은 경우는 하급 기관에서 3급 기관으로 보통 자리를 옮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갈 때 쓸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13번 갑니다. 각 병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갑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을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네요. 그럼 뭐다? 포커스가 각각의 주장에 맞춰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 즉 포인트, 키워드가 주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갑은 A를 지지합니다. 을은 A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둘은 대립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꼭 관계가 갑과 을이 온전히 대립되거나 온전히 일치하는 것만 있을 수 있지는 않는다는 거 느낌 오시죠? 포함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갑에 을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교집합적으로 일부만 유지하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경우에도 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갑 같은 경우 먼저 갑니다. 오늘날 사회는 계급 체계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인트 계급 없다. 그러면서 갑 끝에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계급은 사라지고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사회 질서가 정착되었다. 계급 없다. 을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는 더 확대되었다. 계급 있다 느낌이죠. 을 끝에 오늘날 세계화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급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 계급 있다. 병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계급의 전통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계급이 없다라는 느낌인데 하지만 하고 틀고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제를 찾을 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계급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계급 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지만 한 다음에 틀었죠? 또 허나 하고 다시 틀 수도 있어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글의 기교상. 그러니까 항상 주제와 관련된 핵심을 찾을 땐 이렇게 틀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병의 맨 끝에 이는 계급의 종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계급 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14번 논리형 문제죠. 가와 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학은요. 논리형 문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식 논리학의 이론을 일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형식 논리학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문제만 풀어보겠지만 우리 학생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형식 논리학에서 꼭 배워야 될 이론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걸 꼭 배우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갑니다. 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뭐 이걸 우리 형식 논리학에서 뭐 전칭이다. 전체를 말 그대로 가리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면 전부 다 전칭. 머리가 좋다. 축구를 잘하면 축구 잘 이렇게 적어볼까요? 머리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축구도 그냥 이렇게 위로 해볼까요? 축구 잘하면 머리가 좋다. 그죠? 전칭은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화살표로.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이건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이런 걸 특징,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특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칭이고 특칭을 가면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 요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이 A라는 사람은 축구도 잘하면서 뭣도 작아요? 키도 작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잘한다는 축구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를 잘하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축구를 잘하는 모든 사람 안에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들어가 있죠. 즉 축구 잘하는 어떤 사람은요 어디에 포함되냐? 축구 잘하는 사람에 포함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얘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얘는 축구도 잘하면서 뭣도 가지고 있어요? 키가 작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 1번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포함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포함 관계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키도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형식 논리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 논리학을 배우셔야 돼. 이 개념은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를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질게요. 이건 15번 갑니다. 다음 글에 기억,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보는데 기업 부분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은 무조건 돼야 된다. 하지만 니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행지각 A, 깊은 사고 B, 그 다음에 협업 C.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 뭔가 알파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가 다 구성됐을 때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내에는 얘가 무조건 들어간다. 근데 얘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왜? 뭔 차이 때문에? 요거 차이 때문에. 1번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러면 이거 다 성공한 거죠? 그러면 기억은 강화된다 그랬어요. 왜? 성공한 거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2번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에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기억은 약화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실패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성공을 결국 못했더라. 그러면 아까 기억에서 뭐라고 했죠? 어쨌든 성공한 거 안엔 이게 무조건 있다고 했는데 얘가 실패한 게 있다 보니까 실패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기억의 의견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강화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3번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니은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의 의견이 약화되는 거겠죠. 왜? 여기서 실패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니은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니은이 오히려 강화되겠죠. 왜? 니은에서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16번 갑니다. 다음 글에 기억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인류의 초기 주거 유형은 특히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지면을 다지거나 조금 파고 내려가 바닥을 만드는 움직형과 지면에서 떨어뜨려 바닥을 설치하는 고상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것의 공통점, 차이점, 뭐 포함 관계, 교집합 관계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문 나갑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혈거와 소고가 각각 움집형과 고상식 건축이다. 움집이 지붕으로 상부를 막고 아랫부분을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붕 중심 건축이라면 고상식 건축은 지면에서 오는 각종 침해에 대비해 바닥을 높이 들어 올린 바닥 중심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소거로 진전되었다는 가설이 오랫동안 지배했다.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통념을 깨는 거죠. 1970년대에 중국의 허무두에서 고상식 건축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뒤에 그것은 했으니까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은 뒤니까 뒤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밑줄과 관련된 문제는 그 밑줄 최근방에 근거가 있다. 혈고와 소고가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기후,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기역, 우기에 비가 넘치는 산간지역에는 고상식 주거건축물 유적만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후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후가 바뀌어야 이 기후일 때는 이렇고 저 기후일 때는 이렇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움집형 집과 고상식 집이 공존해 있는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집단의 유적지가 발견됐다. 이거는 기후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바뀜 이런 게 없죠. 디귿 여름에는 고상식 건축물에서 겨울에는 움집형 건축물에서 생활한 집단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럼 기후가 바뀌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에 맞게 각각 이해되시죠? 그게 정답 2번. 17번, 18번도 세트형이고요. 역시나 18번 어휘와 관련된, 물론 이게 지시 표현과 관련된 어휘지만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 즉 국문학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처음 시작될 무렵 가의 밑줄이죠.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 그러면 핵심이 말 그대로 한문에서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은 빼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바로 위에 절충론자들은 국문학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해 주자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는 한문 빼 이거고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일부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7번 갑니다. 1번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더 인정받았다면 가의 주장은 강화된다. 오히려 약화되겠죠. 빼라고 했는데 그죠? 빼라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더 훌륭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해지죠. 2번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으로 수정하면 가의 주장은 오히려 강화되겠죠. 왜? 그 나라 말로 쓴 게 그죠? 국문학이니까요. 3번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라면 한문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의 주장을 강화하겠죠. 3번 정답. 4번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면 나의 주장은 약화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나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차자 표기면 말 그대로 한자를 빌려다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관련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8번 윗글의 기역 비읍 중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거는 정답만 가보겠습니다. 4번이고요. 디귿하고 미음이고 디귿은 순국문학이죠. 그죠? 그리고 미음도 순국문학이다. 맥락적으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형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내 학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다. 첫 번째,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은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좀 조건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은 말하기, 듣기를 신청한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 볼게요. 대우라는 건 뒤에 걸 부정하면 앞에 걸 부정한다의 논리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논리학에서 형식 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대우 이것을 부정하면 이것이 부정된다가 참이거든요. 그러면 병이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을은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병이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하면 병이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면 정은 읽기를 신청한다. 정은 읽기를 신청하죠. 그죠? 그럼 이것도 대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이 읽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이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건 팩트죠? 그러면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병은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지 않죠? 병이 말하기 듣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뭐를 안 쓴다?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조건이 뭐예요?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하는데 을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갑이 신청하겠네요. 그래서 갑이 글쓰기를 신청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 4번. 단순하죠. 대우 문제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런데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게 문법 지문인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열변을 토했죠. 그러니까 문법 그런 전공서적들에서 일반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면 이렇게 비문학스러울 수 있다. 세부적인 부분을 발췌하면 단어나 문장에 적용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이거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이건 뭐 사실 근거만 찾으면 될 법한 그런 문제였죠. 음은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 이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막바로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1번 언어는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 요소보다 다양하다 그랬는데 바로 선택지 근거가 나오죠.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는 음은 형태 통사가 있고요. 언어의 내용적 요소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형식적 요소가 내용적 요소보다 다양하죠. 1번 정답. 2번 언어의 형태 탐구는 의미 탐구와 관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화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거쳐 이 문법론이 형태 통사라는 설명이 나와요. 의문론의 방향으로 청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수신하는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언어의 형태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돼서 지금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의 형식적 요소, 내용적 요소가 막 다 순서를 가지면서 섞여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논리를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 문단 세 번째 줄 끝에 아까 근거 2번 3은 거. 화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하는 경우는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걸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의미론부터.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첫 단계는 언어의 형식을 소리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의미론적인 부분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발화로 내뱉게 되는 거고 청자 입장에선 발화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글의 내용이 그래요. 4번 언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통사로는 활용되지 않죠. 활용되죠. 그렇죠? 이것도 이 문단 좀 전에 계속 근거 3은 세 번째 줄 끝에 근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근거였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끝에 조금 빨리 나가기는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쨌든 제가 앞부분에서 글 읽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뭐 완전한 수업을 해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맛보기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 읽는 연습을 해나가시고 선택지 분석하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논리형 문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 논리학을 공부하셔서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문법은 이번에는 비문학형 문법이 비문학스러운 문법이 나왔지만 좀 더 단어나 문장에 적용하는 그런 문법스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문법의 개괄적인 이론 그리고 핵심 개념 이런 거 정도는 정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시 2차 해설 강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